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가 제일 핫한가요 요새 정치권에서는? 요즘 뭐 국회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좀 국회가 좀 조속히 정상화돼서 좀 국민들의 민생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어제 오늘 가장 제가 생각에 세간의 가장 핫한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네. 뭐 주호영 원내대표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당이 좀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국민 앞에 내세울 것인가, 좀 저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가 그렇게 어떤 비전과 명분을 가지고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회자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실에서는 친윤계를 당대표로 내세워서 당권을 장악해야겠다. 이 의지가 너무나 강해 보이고요. 그건 뭐 언론이 분석이 아니고 그냥 그 대통령실의 어떤 표현들, 구체적인 그건 뭐 당연해 보이고요. 또 그런 분으로 내년 2, 3월 좀 전당대회를 당겨서 해야겠다. 이 의지도 강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그 이른바 친윤이란 분들 혹은 윤핵관이란 분들이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실로서는. 그래서 근데 거기다 주호영 대표까지 딱 거기에 맞는 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수도권, 왜냐하면 지금 윤핵관이란 분들로 당대표를 내세웠다는 선거에서 수도권은 전멸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건 뭐 어떤 기울어진 사람의 분석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 가능한 얘기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이게 어떤 정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화돼서 거론되는 이유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사실 전당대회 일정도 네. 지금 사실 뭐 저도 당원이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 주자, 뭐 누군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주자에게 가장 이것이 유리할 것인가. 근데 아마 추측컨대 용산에서 조금 주목하는 후보, 그렇습니다. 그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일단 좀 많이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친윤 후보 내지는 친윤 호소인 후보, 뭐 구분이 가십니까? 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윤심이 윤심이 나에게 있다. 어떻게 이렇게 윤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는 한 명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이라 하면은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분들을 공천해야 공당인 것인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국익 중심이 아니라 정말 누가 대표가 됐을 때 자기 자리, 자기 공천에게 더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런 줄 세우기 내지는 용산만의 그런 오더를 지금 바라보는 모습처럼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저는 국민들이 가지실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선거 승리 전략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 이길 전략은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좀 바라봐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주호영 대표 말씀은 윤심은 없었습니다. 거기 분명한 건 그 워딩에. 근데 이제 뭐 대통령과의 그런 뭐 독대 이후에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그 주호영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당 대표들은 경쟁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어서 다 윤심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다. 그러니 다른 후보. 근데 윤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 그래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거죠. 그런데 주호영 대표의 말씀만 딱 제가 그것만 보고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MZ 세대를 도모할 수 있고 수도권을 도모할 수 있고, 딱 유승민 전 대표가 딱 그 인물 아니에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주호영 대표 말씀에 가장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분은 유승민 대표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이준석 대표를 축출까지 해서 지금 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표심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뭐 유승민 대표를 염두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추측의 영역입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재 있는 후보들은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뭐 MZ 세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 이게 정치권의 전형적인 여의도 방식의 저는 사고 방식이라고 보고요. 뭐 국민들이 그런 사고에 동의할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어떤 약간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 동의를 절대 하지 않죠, 늘. 그러나 여의도 셈법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겠죠. 지금 이른바 대통령실의 의지는 대단히 강력한데 윤핵관은 안 치겠다는. 그래야만 된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행위를 보면 만찬을 누굴 부르고 뭐 누구 만찬을 어떤 순서로 부르고 그런데 그분들 가지고는 당대표를 만들 현실적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아주 명백한 고민이자 현실 같은데요, 보니까. 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반성도 하고 교훈도 삼아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나 뭐 서청원 후보, 당시 후보를 놓고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당시 이제 서청원 친박 후보를 밀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내용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러니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후보 무조건 당선시켜야겠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청원 후보 당선시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간절함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원대로 잘 안 되고요. 그게 또 잘 안 됐을 때 박근혜 정부는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윤심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 쫓아갈수록 저는 민심하고는 더 괴리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전형적인 좀 당무 개입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이 조금은 좀 냉철하게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란 것이 항상 가장 냉철하게 못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냉철하기는 어렵지만 정치라는 데 몸담는 분들이 가장 냉철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축구는 잘하고 문화예술은 세계 1등인데 정치가 지금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가 왜 그렇게 어떤 자기 성찰을 정치하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력의 어떤 그 강한 중독성을 한번 맛보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인간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뭐 그 말씀에 제가 고개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권력을 맛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 원하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거랑 국민들이 원하는 거랑 괴리가 너무 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만사를 지금 보면. 근데 저런 어떤 국정 동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어떤 몰아붙이겠다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는 이런 어떤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 대표 해임부터 해서 뭐 언론과의 전쟁,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당 내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때 어쨌든 그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사실 국민의 뜻과 다투려고 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선거 승리 전략을 말씀드리려다 말을 말았는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민심을 쫓아가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원리를 민심이 우리 자기의 뜻과 다를 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니까 지금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취지에 입각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꼼수나 다른 요령을 피우려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법은 취지, 그러니까 민심이겠죠. 취지에 맞는 연습 문제 자꾸 풀어보고 그쪽으로 뭘 자꾸
추구해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취지. 근데 저는 민심은 늘 나와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여론조사 지표가 매주 나오기도 하고요. 뭐 국민의 민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좀 여야가 생산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좀 서로 좀 건전한 경쟁을 해라 좀 이런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 양당 모두가 그냥 못하기 경쟁해가지고 상대방이 못했을 때 반사이 거두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좀 대한민국 전체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국정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정원 인사 자료를 국정원이 이제 다시 하겠다. 근데 저는 왜 어떤 이런 무리한 일을 자꾸 할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우리 역사란 게 있는 건데 국정원이 그 어떤 악습을 끊어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일들을 왜 굳이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사실 그 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늘 항상 과거 정권하고 이런 좀 충돌들이 있는 것이고요. 항상 이렇게 뭐 소위 말 전 정권 지우기처럼 이제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저도 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국정 운영을 해도 충분히 저는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의 속성이라면 속성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은 좀 무리수들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 이 민간인 대상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라는 데가 과거에 어떤 거대한 권력 집단일 때 여기까지는 인사 자료에 필요하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모으고 여기서부터는 그런 게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대통령실에 뭐 인사검증 요청이 오면 그럼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에 그렇게 악용하지 않는다 쳐도 누군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신모가 좀 약간 거슬리는데 저 사람 내가 한번 써볼까라고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럼 민간인 사찰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 때는 항상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를 만들고 이거 선하게 운영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왜냐하면 그 악용됐을 때 어떤 폐해 거기에 비례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 제도는 항상 악용되게 마련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도 이거는 집권층의 선한 의지 외에는 국정원이 얼마든 또 옛날에 어떤 그 악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열려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제도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특성 자체가 이제 그 인간의 그 선함을 믿을 수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도로서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늘 항상 그 오남용되는 사례들이 늘 나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특히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좀 역사를 봤을 때 그 과거부터 상당히 좀 권력의 뭐 시녀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악용됐던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늘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은 늘 정권마다 나왔던 주요 단골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성급하게 이렇게 좀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신중함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저는 좀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국정원에게 어떤 인사 자료를 모으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미 어떤 최고위 그 국정원 공무원들은 다 바꿨잖아요. 근데 2, 3급 그러니까 꽤 고위 공무원들도 막 100명씩 그러니까 이건 뭐 전체를 갈아엎는데 이럴 때 국정원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면 이거 정권의 줄수라는 소리인데 그래도 민간인 정보 수집은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직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권 줄서하진 않은 이 정부에서는 잘 나가는 건데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민간인도 좀 예민한 거 이런 거 갖다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할 거예요 아마. 그 충성 경쟁을 하기 충성 경쟁을. 마련이죠. 근데 충성 경쟁을 방치해놓고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데 왜 이걸 역사를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애쓰고 다 함께 애써서 만들어 놓던 굉장히 민감한 선량한 전통들인데 지금 아예 딱
뿌리 내릴라 그러고 있는 이걸 왜 역행한다는 느낌이 들게 할까?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역사적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것이 굳이 뭐 취지나 목적 면에서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 전 이런 것은 뭐 비단 국정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사무처장이 들어가면서 예. 그 국회에서 있었던 태도 논란도 있었고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사가 좀 일방향으로 쏠리다 보면은 국가기관이 자꾸 전에 있던 입장들도 바꿀 수밖에 없게 되고 마치 정치 권력에 따라서 좀 어떠한 좀 바람이 부는 대로 좀 움직이는 이런 인상들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정원 같은 기관은 이제 대공 업무도 하지만은 그런 정보 수집도 예. 충분한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뭐 감사원이나 뭐 검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들이 이런 식으로 인사가 너무 한쪽이 좀 치우치는 정권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식으로 간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도 좀 신뢰를 가지기가 더 어렵다. 저렇게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뭐 국정원 인사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겠지만요. 그게 과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소외받았던 어떤 분야가 있어 그 사람들을 좀 영전시킨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거랑 전면적인 불가리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괜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싹 갈아엎고. 그럼 이게 정보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랄까요? 업무의 효율성이랄까요? 혹은 또 어차피 우리 이 국정원 조직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권 관리면 높은 사람들은 싹 갈리니까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 내가 한번 요번 정부에서 그 승부를 보려면 충성해야겠다. 그럼 어차피 또 정권 관리면 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텐데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다 정책을 다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약간 불법적인 거 못할 이유가 뭐야? 어차피 내가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 우리나라의 기반을 약간 흔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은 불법적인 일로 나아갈 소지도 크지만은 오히려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 했던 정책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위축돼서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게 양극단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나라가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려면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그거에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아. 죄가 아니라 상보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성과가 있는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판단에서 사법적 잣대를 막 들이대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대다수는 가만히 있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혹은 어차피 저렇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출세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고위직일수록 무리하게 뭘 하겠죠. 무리하게. 약간 법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잘했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어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분야의 과거 정권에 대한 사법적 잣대로의 판단,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무원 조직을 전혀 어떤 무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인사라는 것은 저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안정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공적 조직이다라고 보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두 개는 분리해서 봐야 되겠는 게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이고 예. 사실 그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수사 부분은 저도 뭐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정책 판단이냐 아니면은 의도적인 조작 은폐가 있었냐는 조금 가려볼 필요는 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아니 뭐 그럼 가려볼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려본다는 것도 처음부터 이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사법 처리해야지 그렇죠. 이런 의지가 망명적인,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습은 좀 보이는 이게 것 뭐냐하면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철학이 다르니까. 그러면 상황을 한번 둘이 공유하면서 이거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사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는 그 태도 때문에 제가 문제가 삼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자기는 다르게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이건 사법적 이건 처벌해야 돼 이놈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가 있으면 정치의 하부가 법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하부에 있는 법치가 지금 국가의 가장 최상부에 와 있는 느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상부 돼요. 정도가 아니고 제 느낌은 모든 걸 소송과
소송으로 정치를 대신하려는 것 그건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소송으로 정치를 대신하려는 것 같은. 이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 참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뭐 예를 들어서 112 신고를 받았는데 위에 보고를 안 했거나 처벌해야죠. 사법 처리해야죠, 당연히.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개선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진상 파악을 하는 데는 사법적 수사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전부인 양. 오늘 당장 아주 그 단면을 보여줬잖아요. 뭐냐면 현장 책임을 제1번으로 지고 있는 용산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게 사법적 접근의 한계거든요. 뭐냐면 난 보고를 못 받았어요. 이 얘기 한마디면 사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고를 못 받은 시스템이 이루어졌고 용산서장은 왜 딴 데 신경이 팔려 있었고 도대체 그럼 신경이 팔린 이유는 무엇이고 자기가 그 상황 전체를 총괄하지 않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 위에서 누군가가 다른 데 강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이 대비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국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사법의 영역은 굉장히 작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용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사법적 판단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풀리는 건 없고 전부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왜 검토를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정권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면. 그러나 그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그때 왜 그런 판단이 있었는지를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같이 진짜 들여다보고 공무원들 거기 다 일한 분들 아니에요 그때.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했어? 한번 들여다보고. 근데 이걸 느닷없이 수사를 한다 그러고 막 그 기소를 하고 이러면은 진짜 어떤 이 평생 공무원 늘공이라 그러죠. 늘공인 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나 자기의 철학 방향대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다음에 검찰이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겠네?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정부 여당이 저는 일의 순서 처리의 순서를 저는 거꾸로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사보다는 조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검증들을 통해서 밝힌 다음에 이제 처벌하자, 수사하자 이게 순서에 맞는 것인데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국면에서도 수사하고 그때는 수사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또 징계 먼저 하고 수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 관례대로 해왔던 이런 그 업무 프로세스의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뒤죽박죽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법치 만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정치적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법률가들이 이제 정치권에 바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법치가 편하고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정치만이 풀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는 물론입니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좀 복원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법치 우선주의 혹은 법치 만능주의 이것만 돼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또 이 비판적인 이 여권의 비판적인 국민들이 생각이 이 법치마저도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 이게 무슨 법치가 자기들 좋을 때는 굉장히 엄정하고 자기들 좀 불편하면 너무나 유순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법치를 모든 곳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법치마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만이라도 100% 공정하다는 어떤 확신을 준다면 그래 나라가 뭐 좀 딱딱하고 빡빡하지만 이렇게 굴러가서 한번 깃을 세우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모든 정치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법치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법치마저 완전히 기울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가량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 정치도 실종되고 그러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어떤 증오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들어서더라도 저는 100% 공정한 거는 없고 또 국민들이 100% 공정한 거에 바라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가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법과 원칙을 말한다고 해서 그 법과 원칙과 공정이 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단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그 내용까지 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좀 기울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제 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서 법과 원칙을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을 법도 국민들을 설득하며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설득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법이라는 게 대법원에 가시면은 그 정의의 여신상 있잖아요. 그 어제 가리고...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 그 동상은 눈을 안 가렸다 그러대요. 그런가요? 근데 칼 차고 이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저울을. 그러니까 우리 동상은 왜 눈을 안 가렸냐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요? 그러니까 안 가렸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저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균형성이기 때문에 네. 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건 부분이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신뢰를 얻으려면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법은 누구도 그러니까 벌을 받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또 벌을 주는 사람도 불안한 것이고 권위가 예, 서지 권위가 않죠. 서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네. 예. 하여튼 좀 이 정치가 좀 복원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를 복원시켜 보시죠 한번. 네. 뭐 글쎄요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글쎄요 지금의 모습은 양극단의 대립과 갈등 증오만 남아 있고 뭔가 정치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미래의 비전과 그런 미래의 그림들 청사진들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국민의 의사도 예. 수렴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그런 정치의 순기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법을 들이밀면서 마치 법률가들처럼 지금 네. 다 법정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근데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음 세대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는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좀 젊은 정치인일수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